예, 185쪽입니다. 예, 임대차인데요. 임대차는 시험에서 뭐 최소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근데 뭐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라서 뭐 어려운 내용은 몇 개 없고 확인해 두시죠. 임대차 보면 의의가 나오죠.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이다. 둘 다 뭐 하면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약정. 그렇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고, 대가가 있는 쌍무, 유상 계약이고요. 방식은 필요 없다. 분료식입니다. 법적 성질 보면 기억에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자, 뭘 지급하는 게 요소예요? 차임,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임대차에서 차임은 필수 요소고, 물론 금전에 한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게 원칙이냐면 임차인이 져요. 임차인이 차임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되고, 니은에 보면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권리를 빌려 쓰는 건 그냥 새로운 계약, 이름 없는 무명 계약이고,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합니다.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니까 반드시 소유자가 임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자, 존속 기간 나오죠. 임대차 기간을 약정한 경우 최장 기간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해 전까지, 2년 전까지만 해도 20년의 제한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기간 제한은 위헌이다라고 선언해서 이제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간 제한은 특별히 없고, 자, 법정갱신 나오죠. 법정갱신 우리 뭐 할 때 다 정리했던 거예요. 전세권 할 때. 다 했던 거라서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진 않죠. 자, 1항을 보세요. 639조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는 거예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어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그렇죠? 예. 일단 뭐 들었던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할 때 본 거냐면, 그 을한테 전세권, 물권에서 전세권 봤었는데, 그 전세권인데 기간이 만료되기 뭐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된다고 했죠. 그럼 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한다고 했죠? 조건. 이제 동일한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끝내자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끝내자라고 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6월. 전세권자가 끝내자고 하면 역시 6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전세권에서 본 거고, 그 이제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는데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뭐라고요?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끝내자라고 하면 몇 월에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6월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끝내자고 하면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1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대등하게 6개월. 얘도 물권이니까. 근데 임차권에서는 비교적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본 게 뭐 봤어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이 끝내자고 할 수 없어요. 또 몇 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2년.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임차인이 끝내자고 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이때 3월이었어요. 그렇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게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2항에 보세요.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둔 거냐면 제3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를 했는데
병이라는 제3자가 요 임대차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 그러면 이 병이라는 제3자는 자기 담보를 몇 년 동안 각오하고 제공을 한 거예요. 2년이에요. 근데 2년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고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서 법정갱신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담보 제공 기간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염려가 생겨요? 제3자.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2항의 취지고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든 조문이에요? 제3자.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인데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죠.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차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차임 증액 청구권이고, 그리고 C에 보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임대차 끝나면 돌려받아야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임대인의 의무. 첫 번째, 목적물 인도 의무예요. 당연히 사용하게 해줘야 되니까 인도를 해줘야죠. 623조를 보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임대차에서는요,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있어요.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 다른 말로 하면 필요비라고 했죠.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에서는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했냐면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비 청구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누구한테 부담 주느냐면 임대인에게. 물론 모든 수선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용 수익에 방해되지 않는 사소한 건 누가 알아서 해야 되냐면 임차인이 해야 돼. 임차인. 그러니까 사소한 건 임차인이 하는 거고, 그럼 안 사소한 건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럼 강행 규정이 아니면 계약하면서 수선 유지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런데 절대로 부담시켜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대규모 수선이에요.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만약에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그건 무효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 그 박스 밑에 첫 번째 점.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겨도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부담하냐면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고. 근데 두 번째 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마지막에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이 아니면 특약으로 임대인이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대수선. 대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해줄 보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임대인 무슨 보디가드도 아니고 뭐 안전 배려 의무까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일반 임대차에서는. 그런데 특수한 임대차, 공중 접객업, 여관. 여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사용하게만 하면 될까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까요? 그건 배려 의무가 있어요. 일반 임대차는 그런 의무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 해줘야죠. 누가 뭐 찝쩍거리면 소유자로서 방해 제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를 줄 의무가 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담보 책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죠. 대가 있는 계약이니까 만약에 임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차임 내잖아요. 그럼 하자 있으면 담보 책임 물어야죠. 아까 증여받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상계약은 안 된다고. 유상계약은 똑같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인데 당연히 시험은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자, 임차권, 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자, B번에 보면 621조를 보세요.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첫 시간에 이런 거 봤잖아요.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임차권 기간 중에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한테 아저씨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면 을은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 채권이에요? 채권. 얘는 소유자예요. 얘는 물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했죠.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뭘 해두었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뒀다면 얘가 들어올 때 등기부상 임차권자 다 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갑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등기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이다라고 하면 얘를 특별히 더 보호한다고 했죠. 그럼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줘도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죠. 뭐 하면 돼요? 인도받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때부터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건 지금 일단 지붕을 씌우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요? 일반 임대차요? 일반. 그럼 민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대항력이 없고 뭘 해야 생긴다고요?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등기하면 다음 날부터 생겨요? 그때부터 생겨요? 등기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등기시부터. 조문 다시 보세요. 2항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뭐 621종 간단한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는데 등기하면 생긴다. 근데 622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조문이에요.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 임차권자입니다. 얘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얘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하면 생겨요? 등기. 그러면 이 을이 땅 주인한테 아저씨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안 해준대요. 싫어? 등기 안 해줘. 그럼 등기 안 해주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병에게 저당을 잡혀요. 자, 그러면 새로운 물권자가 나온 거예요. 임차인은 새로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철거. 이거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특별히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규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임차권 등기 안 해줘도 을이 뭘 등기하면? 자기가 지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건물 등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여해 주겠다. 그럼 만약에 얘가 토지 임대차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건물 등기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건물 등기해야 돼요. 아무리 건물 등기를 했어도 토지 물권자가 먼저 나오고 건물 등기가 나중에 됐대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였죠.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622조의 취지죠. 그럼 결국 이 취지는 뭘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건물 철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지킬 게 없으니까 2항을 보세요. 2항에 보면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대항력을 유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상환 청구 나오는데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항은 필요비 청구예요. 필요비. 2항을 보세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자, 유익비 하면 뭐 맨날 따라 나왔던 게 법원은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변제기를 늦춰줄 수 있죠. 그럼 상환 기간이 허여된다라고 하면 유치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유치권. 아니, 유치권은 성립 요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는 말 나오면 유치권이란 말은 나와서는 안 돼. 행사할 수 없고. 자, 시기가 중요한데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라고 돼 있죠? 첫째 줄 마지막에 임대차 종료시라고 돼 있어요. 필요비는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즉시 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언제요? 종료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8쪽에) 첫 번째 점에 필요비 상환 청구인데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즉시. 유익비는 둘째 줄 가운데 종료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사 기간은 마지막에 몇 개월 돼 있어요? 반환받아로부터 6개월. 1년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포기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고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 기간은 6개월이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러면 이 비용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까지 다 좋았는데. 우리 유치권 할 때 유치권 행사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결련성. 그러면 임차인의 비용과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목적물에 투여된 비용이니까 결련성이 있죠.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할 때 그림 그렸던 게 뭐 시계 수리대금, 공사하면 공사대금, 임차인이 쓴 비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은 다 공부했던 거예요. 부속물 매수입니다. 일단 부속물 매수는 토지를 빌린 거예요? 건물 빌린 거예요? 건물 빌린 거죠. 그래서 1항에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종료시에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는 일단 건물을 빌린 거라고 했고요. 건물 공작물. 그리고 아무거나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경우. 그거 설치할 때 임대인의 뭘 얻었을 때 동의를 얻거나 또는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게 2항이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는 전세권에서 나왔었는데 전세권은 물권이었죠. 그럼 전세권자만의 권리였어요? 설정자도 해요? 대등한 거니까 서로 같이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임대차 가면 누구의 권리로만 돼 있다고 했어요? 임차인. 이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야. 강행 규정이고 배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게 이제 부속물 매수고, 그럼 토지를 빌리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땅 빌렸으니까 지상물 매수. 그죠? 그건 언제 공부했던 거예요? 땅 빌리는 권리. 지상권 할 때. 그거 똑같이 나와요.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는 28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83조가 뭐였냐면 지상권에서 계약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그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바로 해요? 갱신 청구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283조를 달아놨는데 1항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2항에 뭘 청구합니까? 매수 청구. 그럼 요거 임의 규정이었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은 무효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되었다. 차임 안 내서 소멸당하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밑에 다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는 지상권자만 해요, 설정자도 해요? 물권이니까 서로 대등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 토지임대차에서는 누구의 권리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다 봤던 내용들 똑같이 한 번 더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차임 감액 청구가 나오는데 627조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3계층을 쓰는 임대차인데 임차인 잘못 없이 한 계층이 날라갔어요. 그럼 2계층만 쓰게 되잖아요. 그럼 차임은 1계층만큼 어떻게 돼요? 깎아야죠. 감액.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일부 멸실로 감액 청구하려면 1항의 가운데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인의 잘못이면 감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조심하실 점은 당연 감액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당연 감액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감액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항 마지막에 괄호하고 당연 감액 X 해두세요. 당연 감액은 아니에요. 당연 감액이 아니라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성권이니까 청구하면 감액이 돼요. 그 다음에 2항은 당연한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차임 감액 청구인데 아까 나왔던 거죠. 임대인은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으면 뭘 청구하겠어요? 증액을 청구하겠죠. 임차인은 감액 청구죠. 각각의 권리고. 근데 얘들은 다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예요. 강행 규정인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다.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을 해요.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차임 증액을 금지하면 누구한테 불리해요? 차임 못 올리는 거니까. 임대인에게 불리하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해도 돼요. 근데 차임 감액을 금지시켜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해요? 임차인.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라고? 임차인에게.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고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러면 만약에 법원의 판결로서 증감의 효력이 생기면 증감의 효력은 판결 시에 생기느냐 청구 시에 생기느냐가 문제인데 언제 생기냐면 청구 시에 생겨요. 형성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우리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차임 증액을 해달래. 그럼 이게 형성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경기가 얼마 안 좋은데 또 올려요. 저 못 올려. 이렇게 막 싸워요. 그럼 결국 어디 갈까요? 법원에 가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임대인 승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증액이 되는 거예요? 형성권 증액이 되는데 판결 시부터 증액일까요? 아니면 청구했을 때부터 증액이라는 거예요. 청구했을 때부터. 형성권이기 때문에 원래 그때 효력이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청구 시부터 증감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인데 임차인의 제일 중요한 의무는 차임이죠. 차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뭐라고 됐어요? 이 기에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지상권은요. 얼마 이상 지료를 안 내면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건 2년이에요. 2년. 그건 2년이고 임차권은 2년이 아니라 2기라고 돼 있어요. 임차권은 건물 임대차는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요. 토지 임대차는 매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건물 임대차는 2년 안 내면 해지당해요? 2월 안 내면 해지당해요? 2월. 그게 2기잖아. 토지 임대차는 매년 내는 거니까 2년이 되니까 월이 될 수도 있고 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연속된 2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적분이 2기가 되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인데 우리 임차인이 10월달에 차임을 안 냈고요. 11월달엔 냈고 12월엔 안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된 이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얼마까지 누적되면 해지 가능한 거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안 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20만 원 덜 냈어요. 11월 달에 70만 원 덜 냈고 12월 달에 10만 원 덜 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치면 얼마니까? 이게 첫 달 100, 합치면 100이죠.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분이 2개 달하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연속된 이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B번에 보면 임차인은 남의 거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점유해야죠. 보관 의무입니다. 보관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 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동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항 보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사유가 돼요. 자,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고요. 을이 병에게 양도 또는 전대차를 해줬어요.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차를 해주었다. 원칙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을과 병의 계약,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이 무효냐, 이 계약은 유효하냐가 첫 번째 문제인데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계약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을은 나중에라도 동의를 얻어주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임대차, 임차권 양도 전대차에서 동의는 이 을과 병의 계약의 유효 요건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동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그럼 이건 무슨 요건이냐면 동의는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만약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갑이 병에게 나가라고 하면 병은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그러면 병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을에게 물으면 돼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걸 을이 병에게 양도 또는 전대차를 했어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전대차는 왜 하면 안 되냐면 서로 신뢰하고 빌려줬더니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건 배신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을과 병이 부부인 경우에 부부. 남편과 아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남편이 임차권자인데 가구점을 함께 운영했어요. 임차권자로.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임차권을 양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뭐야? 니들끼리 임차권 양도했어? 동의도 없네? 해지했는데 우리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끼리 임차권을 양도하는 건 그 사람이니까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190쪽의 밑에 예외.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건물의 소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판례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우리 집에 방 한 칸 친구 좀 쓰라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부분 사용케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점 나오는 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따라서라고 지금 말씀드린 가구점 판례예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건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10번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인데 둘째 줄에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대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라고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의 없이 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해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자기 마음이죠. 소유자 마음이죠. 근데 아직 해지를 안 했어요. 해지 전의 법률 관계예요. 그러면 해지 전이면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고 을은 갑에게 뭘 줄까요? 차임을 주겠죠. 근데 병은 갑에 대해서 적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예요? 동의가 없으니까 불법 점유자예요. 그러면 얘랑은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직접 차임 줘라고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랑 뭐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얘한테 차임을 청구하고 싶으면 직접은 안 되고 어떻게는 될까요? 요 상대방인 을을 대위에서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은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자. 그러면 이 갑은 병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갑이 입는 피해, 손해액은 어느 정도냐면 당연히 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 돼요. 근데 임대차를 해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얘가 뭘 주고 있어요? 차임. 얘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차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불법 점유한다고 해서 갑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언제 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시켜버리고 얘가 더 이상 차임을 안 줄 때가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얘는 불법 점유자죠. 반환 청구를 할 겁니다. 소유자니까. 그럼 반환은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임차인에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해지 안 했으니까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려워요? 해지 후는 더 쉬워요. 해지 후는 더 쉬워요. 해지했어요. 자, 해지했대요. 을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그럼 얘가 차임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반환 청구할 때 을에게 반환하라고 해야 돼요? 자신에게 반환해요? 해지했으니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끝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해지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고 해지 전과 후로 나눠서 법률 관계들을 살펴보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언제 이후에 가능하다고요? 해지된 후에 가능. 해지되는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동의를 얻었을 때요. 동의를 얻은 전대차인데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동의를 얻어서 병한테 전대차를 해요. 목적물을 전대차했다. 이거 전차인. 그러면 병이 전차인이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이고 전대차에서는 누가 빌려준 거야? 을이. 그럼 얘를 전대인, 얘를 뭐라고 해? 전차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병은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갑하고 있을까요? 을하고 있을까요? 을하고 계약했지 갑이랑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갑과 병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민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630조에서 규정해요. 자, 조문 볼게요. 그 192쪽에 보세요. 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에 의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직접 부담하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임대인이 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얘는 차임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그럼 차임 달라고 했더니 병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을 줬으니까 아저씨한테 못 주는데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달려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차인이 변제기 전에 전대인이면 임차인이죠.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요 지급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조문을 다시 보세요. 조문을 둘째 줄에 1항 둘째 줄에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적은 내용은요. 법조문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 추가된 게 있는데 뭐가 더 추가됐어요? 법조문에 적혀 있는 거랑 제가 적은 거랑 요게 추가됐어요. 요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을에게 차임 지급했을 때 모든 차임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행기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차임 2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얘랑 계약을 할 때 15일 날 병이 을에게 차임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가 15일 날 차임을 얘한테 주는 건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요. 16일 날 차임을 달래요. 16일 날. 그럼 이 병이 나 어저께 15일 날 을 줬어 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병이 을한테 약속한 날에 차임을 주는 건 부당해요? 정당해요? 정당해요. 그런데 갑이 약속한 다음 날인데 16일 와가지고 차임을 달래요. 그럼 병은 을한테 줬잖아요. 그럼 이 병이 야, 나 어저께 약속한 날이어서 얘한테 줬어 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또 줘야 될까요?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부당한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얘가 15일 날 와서 차임을 달래요. 그랬더니 병이 나 어저께 14일 날 을 줬는데 라고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얘가 달라고 할 때마다 맨날 나 어제 을 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고요. 변제기 전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험상으로만 이해해 두세요. 실제로 갑이 얘한테 차임 달라고 할까요? 얘한테 달라고 하지 뭐 얘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법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병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항하려면 언제 준 거는 대항할 수 있어요. 변제기에 준 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준 건? 변제기 전에 준 건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조문의 의미만 좀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원칙적으로요.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만 남을까요? 얘도 소멸해야 돼요. 당연히 소멸해야 돼요. 얘는 임차권에 종속될 테니까. 근데 갑과 을이 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요.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합의로 종료시켜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면 전차권은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전차인.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 만료로 소멸돼요. 그럼 전대차 존속의 소멸이에요. 당연히 소멸. 을이 차임을 안 내서 얘가 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했어요. 존속해야 소멸이에요. 당연히 소멸이에요. 이게 소멸됐으니까.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둘이 술 한잔 하다가 야 임차권 그냥 끝내자. 좋아. 끝내버려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무런 사유도 없이 끝내면 얘가 심하게 말하면 얘네 둘이 얘 침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건물의 전차인일 수도 있고 또는 토지의 전차인일 수도 있죠. 그럼 건물 전차인이면 얘도 뭐는 인정해 주냐면 건물 빌렸으니까 부속물 매수죠.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그럼 이때 부속물은 누구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어야 돼요? 임대인이죠. 이번 시험에 을의 동의라고 틀리게 나왔어요. 얘가 동의. 그리고 토지면 무슨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이 전차인의 이런 매수 청구권은 요 임대차가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도 할 수 있을까요?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하는 거예요. 얻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시험에 치사하게 막 나오는 게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 사례를 설명해 놓고 전차인이 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와요. OX예요. 틀려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얘는 불법 점유자예요. 그럼 얘는 쫓겨나게 생기는데 얘가 너 사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만 이 사례 문제 같은 거 쭉 시험장에서 이렇게 보다가 동의가 없다고 돼 있었는데 마지막 지문에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경우에 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이런 말 하면 이건 가능하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나오려면 이 주어진 문제 동의가 있었을 때만 돼요. 동의가 없다고 돼 있는데 뒤에 가서 지상물 부속물 매수란 말을 쓰면 그 지문은 틀리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우리 수험생들의 그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틀리게 하려고 앞뒤를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요 얘기들은 다 언제만 쓰는 말이에요. 동의가 있었을 때고 동의가 없었을 때는 불법 점유자예요. 쟤는 쫓겨나든지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별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 끝까지.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월 달 되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는 좀 두꺼울 거예요. 기출문제도 좀 포함되고 이럴 테니까. 제가 11, 12월 달에는 무슨 복습을 해오세요 이런 말 전혀 말씀 안 드렸죠. 예, 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랬어요. 뭐 말씀드려도 안 하는데 뭐하러 말씀드리죠? 그런데 1월 달부터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벌써 2달 가까이 했는데 듣고 잊어버리신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일단 이해를 좀 했으면 다음 과정에서 보면 빨리 생각이 나요. 그걸 위해서 11, 12월 달 우리가 노력을 한 거고 근데 1월 달부터는 반드시 중요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1, 2월 이때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름에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워밍업 한 거고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연말이라 마음이 바쁘실 텐데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